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지구촌이 폭우와 홍수, 폭염과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인 손실이 재정부채, 가계부채로 연결되고 거품 경제에 충격을 가하면 그때부터는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그저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하나 통과시켰을 뿐입니다. 여야 정당, 대권주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0여 명으로 일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도는 모레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대선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민의힘에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자 소득세 미납 사실을 인정하며 곧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청년과 여성 관련 정책으로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캠프는 재난지원금과 보훈 인사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이어 대통령 궁까지 점령한 뒤 종전을 선언했고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대사관을 폐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교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 서울역. 기차에서 내린 발길마다 아쉬움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저희 주말 부부라 가지고 주말 연휴 맞아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여자친구 보러 대구 갔다 왔어요. 원래 안 쉬는 거였는데 하루 더 쉬어서 좋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우울하죠. 고속도로 휴게소도 차량으로 북적였습니다. 휴가를 해갖고 이렇게 가서 어머니 뵙고 저 덕유산에 가서 그 물도 좋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휴게소 한쪽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호응도 좋았습니다. 휴게소에 선별소가 생겼다고 원래 혹시나 하는 경우에 안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휴게소 잠깐 들려서 지금 검사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가는 걸 일찌감치 포기하고 가까운 공원을 찾은 나들이객도 많았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편인데 코로나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야외 나와가지고 시간 보내고 하는 편이거든요, 요새. 지난주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서울역 이용자는 17만여 명으로 2주 전보다 7%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고속도로 통행량은 920만 대로 최근 4주 평균인 871만 대보다 5% 정도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선별검사소 4곳에서 모두 5,097명이 검사를 받아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로 일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감염병 유행 여부를 가리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확진자가 발생한 노량진 수산시장. 열흘 남짓 동안 6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집단 감염은 여전히 코로나19 4차 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 총 102건 중에 다중이용시설 32건, 사업장 30건, 가족 지인 모임 20건, 교육시설이 9건, 종교시설 5건. 전명대 확진 규모는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556명. 연휴에 검사 건수가 감소해 하루 전보다는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일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은 6대 4 정도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여전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몇 주 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반전됐다는 겁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한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지난달 중순부터 3주일 동안 줄어
1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1 위로 올랐습니다.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합니다. 전주에 대비해서 19%가 증가했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10으로 나타나서 전주의 0.99와 비교하여 증가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11명으로 174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진자 발생 규모가 커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연휴에도 수도권 밖 코로나19 환자는 크게 줄지 않아서 광복절인 어제 국내 발생의 42%를 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연휴에 휴가지를 방문한 뒤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광복절 하루 비수도권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36명입니다. 국내 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6%나 됩니다. 부산에서는 2주 가까이 매일 100명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매일 나오는 신규 집단 감염과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 단위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할 때 저희가 최근 검사 건수의 약 85%가 델타 변이인 걸 알려드렸는데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가기로 한 제주에서는 광복절 하루 역대 최다인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 수가 9.47명으로 3.49명인 서울보다 월등하게 많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과 경북 등에서도 휴일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환자가 나와 방역 당국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연휴를 휴가지에서 보내고 일터로 복귀하는 주민에게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휴가지와 장거리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출근하시기 전에 진단 검사를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직장 안에서 동료 사이 접촉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일터 복귀 전에 발열 등 증상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내일부터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합니다.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도 등교가 이루어져 교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중고등학교는 이번 주, 초등학교는 다음 주부터 2학기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교육부가 2학기 등교를 확대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등교 수업이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백신을 접종한 고3을 포함해 2개 학년, 즉 3분의 2가 등교합니다. 3단계 지역은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 등교이고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달 6일 이후엔 기준을 더 완화해 3단계 이하는 전면 등교, 4단계는 3분의 2 안팎의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입니다. 4자릿수 확진자가 41일째 이어지고 요일 기준 확진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둔 제주도는 학원에서 집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안전하다기보다는 학교에 간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저는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학생들 감염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집중 방역 주간을 설정해 학교와 학원을 점검할 계획이지만 개학 직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린 광복절 연휴 이후에 유행은
더 악화되는 거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항상 요일 기준으로 최다 이 말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요일 기준으로 또 최다라고 하니까 이 흐름으로 봐서는 뭐 당분간은 수그러들 기미는 없겠죠. 네, 저는 당분간 확산세가 수그러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정도의 확산세만 유지하더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해외 상황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률도 매우 높고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도 많은 국가 같은 경우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재생산 수가 1.1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외국에 비해서는 매우 잘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진자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광복절 연휴 기간에 대규모 집회는 차단이 됐습니다. 경찰이 동원돼서 차단됐지만 여행객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좀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겠습니까? 네, 유행의 관점에서 볼 때 휴일이 있다거나 연휴가 있는 것들이 감염자, 확진자 숫자에서는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이때까지 크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수도권은 4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휴가지인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가 유지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휴가 기간이라는 점이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확진자 1명이 몇 명한테 전파하는가 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 아까 1.1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조금은 커진 거죠. 네,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2주간의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후행 지표입니다. 예. 지난주에 유행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염 재생산 수가 1 위냐 아래냐 이런 것들만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감염 재생산 수의 크기도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저는 감염 재생산 수가 1.2까지 올라가지만 않으면 폭발적인 확산세는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것보다 한 주 단위로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보는 것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조치가 전체의 감염력을 20에서 30% 이상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의 3번의 대유행에서는 이런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세를 감소시킬 정도로의 효과를 발휘를 했었는데 지금은 델타 변이가 워낙 전파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산세를 1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러스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생존 무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볼 때 전파 능력이 더 높아지는지, 백신의 능력을 회피하는지, 중증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이 3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3가지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는 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회 정도 백신을 접종을 하면 약간 효과가 감소하긴 하지만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그래도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백신의 중환자와 사망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2회 접종을 할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스터 백신 접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염 예방에 있어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스터 백신 접종만 잘 준비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우리 사회도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예. 아무튼 바이러스와의 상당히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백신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청년층 그리고 좀 장년층, 중년층은 이제 새로 예약을 받고 접종이 시작이 됐고 고령층에서는 2차 접종이 또 시작이 되고 지금 진행된 상황을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50세 미만에 대한 백신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약률을 평가를 해보면 약 60% 정도 선으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연령이 어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중환자율은 연령에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내가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피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희귀혈전이라든지 심근염 같은 것들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백신의 수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일자별로 분산해서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예약을 받았는데 60%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매우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집단 면역 달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가 당초 11월 전 국민 70%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다가 이제 한 달 정도 당긴 상태인데요. 저는 그래도 목표 수치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접종률도 훨씬 더 높아야 되고요. 그 접종률을 이루는 시기도 더 빨리 당겨져야지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접종률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전에는 70% 정도의 접종률을 가지게 되면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전 국민이 접종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행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70%라는 목표를 정부가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 목표 자체가 저는 80, 90%로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70%를 달성하는 시점도 앞으로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전향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백신 접종이 수월하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백신이 넉넉하게 확보되느냐, 제때 들어오느냐도 문제죠.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안동 공장에서 또 나온다고 하고 얀센 백신도 들어왔다고 하고 하는데 모더나가 지연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뭐 대표단이 가서 뭐 사과를 받아내기도 하고 뭐 다짐을 받은 것도 있고 곧 발표된다고 하는데 좀 뭐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저는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저는 공급 일정을 준수하겠다라는 약속 정도는 받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향후에 공급 일정이 잘 진행되는 것은 외부 요인이 너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 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을 사용을 한다라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가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때까지는 마스크 꼭 쓰고 좀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진단검사도 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시고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해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강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여성과 청년의 표심을 공략하면서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양측 캠프에서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놓고 보훈 인사 공방이 거셉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평등 공약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에는 질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성재생산 건강도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월경부터 산후조리까지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선두주자 뒤를 추격하는 이낙연 전 대표는 노동계 의견 청취에 이어 전국 청년들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청년 주거와 일자리 고충을 들은 이 전 대표는 IT 기업을 비롯한 신산업에서 해마다 15만 명의 일자리를 찾고 연결하겠다며 자신의 청년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 중에서 서울대학을 제외한 9개 대학을 최소한 연고대 수준 정도로 교육비 지원을 올리겠다. 후보들이 정책 경쟁에 나서는 동안 각 캠프에서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라며 경기관광공사를 맛집 공사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 지사의 욕설을 두둔했던 황 씨의 보훈 인사를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형수 욕설을 두둔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친 이재명 인사에 대한 보온 인사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황 씨가 인문학적 소양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사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응모 자격의 기준 완화 시점은 지난해 4월이라며 보온 인사설을 일축했습니다. 기준 완화를 지난해 4월 29일 완료를 하고요. 승질실 대상으로 해서 규정을 바꿨다라고 하는 주장은 완전 팩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일 열리는 민주당 본경선 4차 TV토론회에서도 경기도 관광공사 보훈 인사,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후보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차정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대선 독자 출마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국민의힘으로선 야권 통합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중순부터 실무 협상에 돌입해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합당으론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지금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의 무리한 협상 조건이 문제였다고 맞서면서도 연대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요구를 수용할 때마다 더 큰 요구가 추가된 게 원인이라면서도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협상 단장을 맡았던 성일종 의원은 요구는 대부분 수용된 상태였지만 국민의당 요청으로 협상이 끝났다며 안 대표의 결정을 국민이 냉정히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유승민, 원희룡 등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 합당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끝내 좁히지 못한 양당의 입장 차이, 이면에는 안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합당보다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등 제3지대에서 존재감을 굳힌 뒤 막판 야권 단일화 협상에 나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안 대표 역시 독자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당을 먼저 추스리고 당원 지지자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길을 찾겠습니다. 중도층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안 대표가 시간을 끌며 캐스팅 보트를 저울질한다면 야권 지지표는 분산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야권 대선판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선 주자를 모두 경선 버스에 태워 출발하겠다던 국민의힘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들으신 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했죠.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러 차례 소속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20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후 독자 정당인 새정치연합을 출범시킨 안 대표는 2014년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손잡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세워 공동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제일주의를 선언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믿음직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38석을 일궈내기도 했지만 이듬해 대선에서는 3위를 기록하며 낙선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겨냥해 벌였던 허위 공작이 드러나며 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폭락했는데요. 결국 안 대표는 2018년 유승민 전 의원이 이끌던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나서 바른미래당을 세웠습니다. 이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지만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제 성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다 후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 대표.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다시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하여 그런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면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당이 무산되며 독자 노선을 걷게 됐죠. 창당과 합당, 탈당을 반복해온 안 대표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순국 78년 만에 귀환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국민 분향소에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배를 받고 모레 홍 장군의 유해를 안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독립운동사에 큰 자취를 남기고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한 지 78년 만에 고국당을 밟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 이어 홍 장군의 유해가 임시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국민분향소에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추모재단이 설치된 현충탑 앞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묵념을 하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진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우리 순국 선열들의 고마움을 아이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개인 간 접촉을 피하기 위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승차 참배도 눈에 띄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홍 장군의 독립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 봉환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미 있는 귀환이라며 홍 장군의 고귀한 뜻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립 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국민 추모제 이후 홍 장군의 유해는 모레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이로써 고국을 떠난 지 100년 만에 영면에 들어갑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붕이 다 무너져서 타이어 올려가지고 바람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밀면은요 그냥 벽이 넘어갈 정도였어요. 여기서 비만 오면 걱정하고 기둥도 막 기울어가지고 조만간 붕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주거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주거 개선만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으면 주거 개선을 진행하고요. 고쳐드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겠다 싶으면 집을 새로 지어드리거든요. 라인 잡을게요. 라인 잡고.
쓰러져가는 집을 이렇게 새 집으로 만들어 주셔서 일단 고맙고 좋습니다. 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인데 그들의 후손들은 낙후된 주거 환경 혹은 낙후된 어떤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다른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할아버지는 전라도 강진, 목포 쪽에서 만세운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태극기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거기 아버지랑 같이 사시다가 도남동으로 이사 오시고 그다음에 의정부로 이사 오시고 동두천으로 이사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 옛날에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도 옛날에 그 친일 경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적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한 곳에서 못 살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괜히 이거 소음도 나고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도 있고 좀 창피스러움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 할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을 하신 분인데 그런 걸로 해서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서라도 정부나 어떤 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거는 좀 떳떳이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뉴이처 제작진은 지난달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최 후보가 강남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첫째 딸에게 4억 원을 지원하고 둘째 딸에게는 목동 아파트를 헐값에 임대해 줬다는 의혹입니다. 최 후보 측은 당시 큰딸에게서 원금 일부인 8천만 원을 상환 돌려받았고 2.75%의 이자도 매달 받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상환받았다는 원금 일부와 이자 수익이 이 최 후보 재산 공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원금 일부를 상환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재산 신고의 내역하고 아직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재산 신고를 했던 내역을 보면은 원금 일부 상환이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적인 변명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증빙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이 지난 현재 최 후보에게 소득세 탈루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딸로부터 받았다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에도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는 국세청에서도 반드시 확인한다면서 이자 소득세 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최 후보의 납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황이 번지자 최 후보의 첫째 딸이 최 후보 가족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께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해야 했지만 자신의 불찰로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딸의 잘못입니다 라고 사과했는데요. 최 후보 측도 딸이 보낸 이자가 과세 대상인 줄 모르고 있다가 출마 전에 알게 돼 세무서에 신고했다면서 이 납부 고지서가 최근에 도착해서 공휴일이 끝나면 바로 420여만 원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소득세 미납은 처벌 대상입니다. 때문에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최 후보가 세법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게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반면 뒤늦게라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 오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내일 시작됩니다.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돼 내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 모레인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됩니다. 버팀목 플러스 지원 대상은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됐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8천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 등의 영업 제한이 13주 이상이면 연간 매출에 따라 많게는 900만 원, 적게는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한 지원금은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택지개발공사가 지연되면서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지연 손해금을 받아간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5억 6천만 원이 부과됐지만 LH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2006년부터 1,000만 제곱미터에 걸쳐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토지 원주민들은 주택과 상가 용지 등을 분양받는데 이 과정에서 LH가 토지 원주민들을 속여 10억 원 상당을 받아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 발굴 등으로 용지 공급이 늦어지면서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LH는 토지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 9천만 원의 지연 손해금을 내게 했습니다. 또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 기준 이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 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분양 후에 조성하고 이전해주는 이런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 공기업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H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손해금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공정위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우유 가격 인상을 앞두고 폭염으로 젖소의 원유 생산량까지 줄자 일부 우유 제품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과일과 채소부터 과자, 라면 등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올라 가게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최근 편의점에선 1.8리터짜리 대용량 우유가 사라졌습니다. 이달 초 우유업체가 편의점 업계에 1.8리터 우유의 발주를 넣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마트와 편의점에 공급해온 우유 물량을 줄였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더위에 민감한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 탓입니다. 겨울에 비해 여름의 우유 공급량이 조금 감소하는데요. 올해는 이른 더위하고 폭염으로 예년보다 조금 더 준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흰우유 제품의 생산량이 소폭 조정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더위가 풀리는 월말경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 인상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낙농진흥회는 이달부터 우유 원재료 가격을 리터당 21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유를 재료로 하는 제과, 제빵, 커피 등의 가격도 덩달아 뛰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제철 과일과 채소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과일 역시 비상입니다. 사과와 배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채소 과일 가격이 연일 폭등한 가운데 최근에는 우유값마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이번 추석 상차림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비축 물량과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라면과 과자업계도 너나 할 것 없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밥상 물가 상승률은 7.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고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추석까지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이번 주에도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 법정에 잇따라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남은 재판과 쟁점 박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가석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다루질 못했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남은 두 가지. 하나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프로포폴인가요? 예, 이거는 마약류관리법 문제죠. 두 개가 남은 거죠. 예. 중요한 재판은 일단 자본시장 위반, 경영권 승계 관련된 재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9일부터 해서 9월 달까지 목요일 재판이 계속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이상 법정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고요. 9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재판에 지금 출석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하나는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전에는 구속 상태에서 이제 공판을 그렇죠. 이제 가서 이제 네. 받았겠죠. 근데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야 되고 하나는 기소 상태인 거고. 네. 기소 상태라는 게 그 프로포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된 거고. 그런데 그 가석방의 조건이라는 게 다른 죄를 지어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면은 그렇죠.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실효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가석방의 실효라고 하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2년 6개월을 형을 받았지만 예. 가석방으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다른 범죄를 또 저질러가지고 아니면 다른 범죄로 다시 유죄가 된다 그러면 그 가석방이 실효되고 다시 가석방 또 원칙적으로 교도소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법조문이 조금 애매하게 12월 달부터 바뀌긴 바뀌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가 뭐 있을 때 그게 유죄가 된다 그러면 실효된다고 규정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전에 있었던 죄이긴 합니다. 이 법 개정 과정에서 아마 조금 물리적으로 해석을 저렇게 해놓긴 했는데 일단은 뭐 저것 때문에 2년 6개월 이후에 유죄가 된다 하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판 자체가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2년 6개월형을 마치는 시점 훨씬 이후에 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확정이면 대법원까지. 그렇죠. 2심, 3심까지 있기 때문에 예. 저 조항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익의 차원에서 아무튼 가석방 문제가 처리가 됐으니까 이해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국익의 차원에서라면 삼성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내년 7월까지는 보호관찰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니까 5년 동안은 그렇죠. 직책을 못 갖게 돼 있고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보호관찰 기간이기도 하고요. 특정법에 따라 가지고 5년간 삼성 기업의 취업 자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누가 다 알고 있죠. 삼성의 주인 오너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거. 미등기 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월급을 안 탄다는 얘기죠. 탈지 안 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최고 주주이기도 하고요. 예. 뭐 그래서 결국은 경영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경영 활동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예. 예컨대 뭐 지휘한다는 거
뭐 특히 투자 같은 거죠. 투자나 뭐 백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밑에 직원들이나 밑에 임원들이 보고를 할 거고 예. 그 보고를 해서 하자 결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좀 없지는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 좀 정부로서도 부담은 가겠습니다. 저걸 또 풀어준다면 그것마저도 풀어준다면 또 뭐라 그러겠는데 사실 가석방 때도 가석방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가석방이 된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 권한이거든요. 예. 5년간 취업 제한을 풀 수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그걸 푼다 그러면 회사에 아예 복귀를 해서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취업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부담이 좀 있으니까 예. 그건 안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다른 걸로 옮겨봐야겠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지내면서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됐던 문제가 아니 저 사랑제일교회인지 국민혁명당인지 저 집단은 뭐 법 위에 있는 거냐 마음대로 집회를 열고 경찰이 차벽을 서울 시내에다 치고 뭐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우리는 할 바대로 하겠다 저런 식으로 했는데 우선 광복절 행사가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씩 쭉 서 있으면 집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그래 하죠. 그럼 다 그렇게 하죠. 뭐 변칙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1m, 2m 간격을 두고 걷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예. 사실 우리 집시법에 이 집회라는 거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또 그런 목적이 보일 때 집회로 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지키고 걷기를 하고 하지만 공동의 어떤 정당 활동일 수도 있고 목적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이거를 집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국민혁명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내걸고 이제 집회를 기획을 했으니까 경찰이 막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의 행사를 막았다. 이건 정당법 위반이다. 왜 기자회견도 막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건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교통방해죄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예. 뭐 그만큼 사실은 정부가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다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고요. 서울시나 관계 기관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했고 또 법원을 통해서 가처분 넣었지만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하면 집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하니까 기자회견 못하게 하고 당연히 그 결정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고 시위 집회를 못하게 한 건데 그럼 업무 방해고 그래 따지면 무법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뭘 할 때마다 업무 방해, 정당법 위반 다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는 뭐 그냥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좀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걸 거부하는 좀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국법이 있고 그렇죠. 뭐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여론은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방역수칙 위반이라든지 또 불법 집회 이제 아직 해석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1m, 2m 간격을 두고 걷기 하는 게 불법 집회인지 아닐지 뭐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뭐 제가 판단컨대는 불법 집회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경찰도 내사를 한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집시법 위반이 될 겁니다. 집시법 위반이 된다면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데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시위 관련된 법률 또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두 가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폐쇄를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계속 몇백 명이 모여서 드린다든가 네. 그것 자체가 이미 명도소송 때문에 철거 대상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계속 모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뭐 이거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우리 감염병 예방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폐쇄 명령으로 하고 예. 폐쇄 명령이 되면 그 붙입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가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폐쇄 명령 또 할지 안 할지를 지금 서울시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폐쇄를 하는데도 굳이 계속 한다 그러면 그 한 명한테 감염법 예방법 위반 근데 벌금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를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글쎄 그 이상의 뭘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막고 계속 대면 예배를 좀 강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는 참 답답하긴 하지만 예.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지 이러면 이제 다른 잘 지키고 있는 국민들도 상실감에 빠지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떤 종교적 이유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정말 하더라도 지키는 나머지 소상공인 중소상인들 우리 뭐하러 지키노? 저 다 어기고 있는데 예.
뭐 폐쇄명령 받으면 뭐 해버리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방역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준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70% 예방접종만으로는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방역당국도 목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 6월 말 3%대에 불과했지만 한 달여 만에 70%를 넘어섰습니다. 델타 확진자 1명이 5명을 추가 감염시킬 수 있다 보니 1000명대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델타형 변이의 우세종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 억제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목표대로 차질 없이 전파력 높은 델타 변수에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 70% 백신 접종만으로는 감염 확산 억제로 면역력 없는 사람까지 보호하는 집단 면역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국민 항체 보유율도 0.33%로 여전히 낮아 백신 접종 필요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고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예상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의 90% 이상이 면역을 획득하는 상황이 되어야지 집단 면역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도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률 목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까지 국민 70% 접종 완료란 1차 목표를 달성한 뒤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이런 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서 수시로 저희가 그 목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 규모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백신 접종이 중요하지만 40대 이하 접종 예약률은 60%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예약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종 동참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40, 50대를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과 대전, 충남에서는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 발생만큼이나 방역당국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건 위중증 환자의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353명으로 하루 사이 21명 줄긴 했지만 지난달 31일부터 17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0, 50대를 중심으로 상태가 악화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중증과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40에서 50대 연령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기돼온 병상 부족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 810개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72개만 비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중증 환자 병상 36개 가운데 35개 병상이 이미 찼고 대전과 충남도 각각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큰 환자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도 전국 여유분이 37%에 불과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순히 병상만 확보하는 게 해결책이 되진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도 분명히 중증이나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병상만 만드는 것 자체로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의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90% 가까이가 백신 미접종자 중에 나오고 있다며 접종률을 높이는 동시에 무엇보다 철저한 거리 두기를 통해 계속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 홈페이지에 닷새 넘게 엉뚱한 병원이 접종기관으로 등록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의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 10부제에 맞춰 지난 14일 접종 예약을 마친 권용환 씨. 기다리던 백신을 이제야 맞겠다 싶었지만 이틀 만에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예약됐다는 카톡까지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자기들은 백신 기관이 아니라면서 백신 접종이 안 된다고 취소 문자가 와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약 취소 문자를 받고 서둘러 전화한 질병관리청의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담당 보건소와 병원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예약이 취소돼 백신을 맞지 못하게 된 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기간대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 구청과 이제 의료기관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는 아니다. 취소 문자를 보낸 병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0부제 예약 홈페이지가 열리기 전부터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자기 병원을 빼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해당 병원에서 예약이 취소된 사례는 최소 수십 건에 달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해당 병원을 예약 가능 명단에서 뺐습니다. 다만 앞서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잇따른 홈페이지 먹통 사태로 수많은 이들을 밤새우게 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이제는 엉뚱한 병원이 접종 의료기관으로 등록되며 멀쩡한 예약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4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서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그다음에 중등증 환자 전담 병상 예정대로 확보가 되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데 잘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할수록 맨 아래가 중등증, 그다음이 중증, 그다음이 위중 이렇게 되는데 산소 공급이나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하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중증, 위중이 되는 거겠죠. 어쨌거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위중증 환자는 15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4차 대유행 이후에 300명대로 껑충 늘었고요. 수도권의 중등증 환자 병상은 한 3,770 정도였는데 이미 가동률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건데 이 병상 확보 행정명령은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 처음 시행됐을 때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해보는데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 가보셨겠지만 넓은 병실에 여러 명이 누워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코로나19로 바꾸려면은 동선을 분리해야 되고요. 아예 중환자실을 새로 꾸리려면은 인공호흡기나 음압기나 많은 장비들이 새로 구입돼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원의 문제, 거기에 있던 환자들을 어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문제라든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하다가 병이 어느 정도 나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는 문제, 병원을 옮기는 문제, 이 시스템이 문제고요. 또 하나, 중환자의 분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만은 중환자실로 옮겨서 조금만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받을 거냐, 아니면 정말 심각한 순서대로 받을 거냐. 근데 병원에서는 사실 이미 다시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정말 너무 심각해서 곧 숨질 환자라면 또 중환자실로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찌됐든 이 분류 체계,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정해져 있는 거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중환자실은 중환자 1명당 간호사 1명이면 되지만 코로나19는 3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모든 중환자실 경험 있는 간호사를 다 모아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파견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받는 수당을 보면 파견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죠. 이런 불평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의사들의 치료 시간도 코로나19 중환자들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자, 8개월 만에 다시 2차 병상 확보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문제들은 고쳐졌을까요? 병원들은 고쳐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더 심각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은 3차보다 훨씬 길고 심각해서 일단 환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하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나옵니다. 70대 이상에서 나오는 거와 50대 이하에서 나오는 게 뭐가 다르냐면 나이가 젊을수록 중환자실에 오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이 더 모자라게 되는 거죠. 길고 위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진은 지난해 12월에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다음 달까지 위중증 환자는 계속 밀려들 텐데 지금 우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떠밀려가는 중입니다. 현장의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보 위기를 경고하며 반발했던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까지 올해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야외 실병 기동 훈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처럼 1부는 방어, 2부는 반격 시나리오로 진행되는데 특수전 전문가인 폴 럭해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도합니다. Being ready to fight tonight means maintaining combat capability and creating time and space to enable the diplomatic process. 합참은 훈련 일부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인 FOC 조건 아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봄처럼 한국군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1, 2부에 포함해 실시합니다. 주목되는 건 한미훈련 기간 북한의 대응입니다. 앞서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잇따라 나서 한미훈련을 비난하고 남북통신선 연락도 다시 끊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이어 대외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위험한 북침 전쟁 연습, 핵전쟁 예비훈련이라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실제 경고한 대로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대규모 화력훈련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하계 훈련 중인 북한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움직임 등 별다른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반군 탈레반이 수도 카불 점령에 이어서 대통령 군까지 접수하고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은 탈출에 나서고 있고 특히 공항에 인파가 몰리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지 하루도 안 돼 탈레반은 대통령 군까지 접수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기도 내리고 곧바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통치 방식도 곧 정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an Afghan inclusive government, this is the demand, the will and the want of the people of Afghanistan. They want this government. 외신과의 인터뷰에선 개방적 정부 구성 의지를 알리고 아프간 주민과 외교사절의 안전 보장도 다짐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주민들은 서둘러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항은 한시라도 빨리 아프간을 빠져나가려는 인파로 아수라장입니다. 활주로까지 밀려들어 막무가내로 비행기에 태워달라는 시민들로 공항 운영은 마비됐습니다. 미군이 경고 사격을 하며 해산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아프간인 여러 명이 숨졌다는 외신 보도도 나옵니다. 현재 카불발 민간 항공기 운항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영국, 프랑스 등 60여 개국은 탈레반의 외국인과 현지인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국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탈레반을 포함한 당사자들에게 아프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호물자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국 대사관 인력 탈출도 빨라지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 대사관 인력 전원이 대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대사관 인력이 현재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있으며 공항 주변은 미군에 의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하자 현지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장악하자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현지 공관원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의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사를 포함한 일부 공관원은 현지 교민 철수를 돕기 위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들도 안전한 곳에서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던 우리 교민 대부분은 지난 6월부터 정부의 철수 권고에 따라 현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 남아있는 공관원과 교민 마지막 한 명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또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알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급변하는 아프간 상황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교민과 공관원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번 아프간 정부의 붕괴는 46년 전 남베트남의 패망을 연상시킵니다. 탈레반이 사실상 아프간 정권을 장악하면서 인접국인 중국은 테러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함락 직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상공을 미군 헬기들이 긴박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인근 공항으로 미국 관리들을 태워 나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6년 전 남베트남 패망 당시 미국의 사이공 탈출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TV는 1975년 사이공 미국 대사관의 모습을 현재의 카불 상황과 대조해 부각했습니다. 左边的照片拍摄于1975年4月29号的南越西贡市，右边的照片拍摄于2021年8月15号阿富汗首都喀布尔。 중국은 그동안 미군 철수가 아프간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탈레반에는 아프간의 평화와 재건에 참여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레반이 신장의 이슬람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하지 않을까 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绝不允许任何势力利用阿富汗领土做危害中国的事情，我们对此表示欢迎。 지난달 탈레반이 대세를 장악하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탈레반의 2인자를 텐진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장 독립운동단체와 관계 단절을 요구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은 떠났지만 중국은 탈레반의 사실상 재집권으로 신장 문제에 바짝 더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9146님,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은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 유해도 국내 송환되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813님,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안심할 수 없으니 방심하지 맙시다 하셨습니다. 네, 5577님, 기다리던 1차 접종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이 좀 더 가시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을 다녔는데 하면서 혹시 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휴가 다녀오시는 길이나 돌아오셔서 얼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